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심심해? 그리고 무운을 빈다 그러니까 운이 없길 빈다는 거야. 유선상으로 내가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나는 유선상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상이라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비너증에 걸렸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두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세바시 시조새 강연자이기도 하고 대표 강연자 분이시기도 하고 제게는 또 개인적으로는 스승 같은 강연자 분들입니다.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 PYH 박영우 대표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분이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또 흥미롭게도 함께 쓰셨어요. 네. 책의 홍보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꼬인 게 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언어 때문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언어 잘못 쓴다고 우리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성공하고 이런 게 사실일까요? 네, 그게 오늘 이제 나눠볼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네. 박영우 대표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책을 썼던 굉장히 중요한 사연과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언어라는 게 이따도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이 생각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렇게 가난해지고 미천하고 천박해지는 이유가 생각을 담아내는 언어가 천박해지고 미천하고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썼던 언어하고 지금 이렇게 언어를 비교해 보면 언어가 이렇게 틀에 박혀 있으면 우리 사고도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인다는 건 여러 가지 근본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틀에 박힌 언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동일한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렇군요. 틀에 박힌 것을 깬다라는 의미로 보면 우리 또 박영호 대표께서는 또 틀 깨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예, 이 우리가 언어 때문에 못 살고 있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에 동의를 굉장히 하시겠네요.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곧 언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인생이 표현되는 삶이 표현되는 것들이 다 언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천박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입에 아예 그냥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천박하다는 표현이 뭐 나는 높고 너는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몰상식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도가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걸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2010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발표하는 현장이었는데 그 쓰는 단어들이 다 그래요. beautiful, fantastic, gorgeous, awesome 뭐 이런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제품을 만들 수 있구나. 긍정의 가치를 담은 언어를 그럼요. 쓰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속사도 달라요. 왜 하필이면 코로나가 이때 온 거야?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내가 좀 사업하려는데 IMF가 왔지? 왜 하필이면 내가 집 샀는데 물가가 오르고 뭐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러나 불구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언어를 자꾸 쓰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이 반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접속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언어 습관이라는 게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거의 증명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 10분이나 이렇게 잠깐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언어에 담겨 있는 인격이나 품격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언격이 인격을 결정한다. 언어를 바꿔야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안 바꾸고 틀에 박히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계속 꼬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언어를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수긍이 굉장히 가고 또 이 두 분께서는 그거를 사실은 잘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을 하심으로써 뭔가 좀 사회에 어떤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킨 두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뭐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대표님이시고 교수님이지만 부르는 그 퍼스널 브랜딩이 따로 있잖아요.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 위해서. 우리 유영만 교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한양대학의
정교수만 2,000명 정도 있거든요. 대학 교수. 그러면 이제 교수 그러면 사회적으로 통념이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겠구나. 뭐 이런 이제 통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이렇게 하는 거에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보다 제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 보이죠. 또 지식 겨울에는 생태학자. 또 이렇게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이 생태계에서 무수한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까 그 이유와 원리를 연구한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는 통념들을 깨부수는 그 아이디어의 원천을 저는 이제 생태계에서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하기보다 사람을 연구해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파리, 곤충, 모기, 뭐 참새, 뭐 잡초 이런 생명체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원리와 방식을 연구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쪽으로 이제 관점을 계속 바꾸면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은 그냥 평범한 대학 교수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간접적인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이렇게. 이 브랜드로 책도 예, 많이 책도 쓰셨고 이게 몇 번째 책입니까? 박용호 대표하고 공저이긴 하지만 이제 저의 이제 95번째 95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예. 100번째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박영우 대표님 하면 또 관점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기자라는 생활도 해보고 이제 기자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홍보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어의 어원을 봤더니 널브롱 알릴보거든요. 저 사람들은 넓게 알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표현 중에 적확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적확하다고 썼는데 자꾸 정확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확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다로 고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이 책 챕터에도 있지만 언어의 결핍. 이 아는 단어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게 그 단어 세트 안에 없으면 사전이라도 찾아보면 좋은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심심해? 뭐 이러고 뭐 무운을 빈다 그러니까 운이 없길 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게 진짜 말장난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왜 저렇게 언어의 결핍이 생기고 사고가 깊어지지 않을까? 보면은 우리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 유래, 디스커버 투 오리진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안 배 있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거를 진짜 적재적소에 적확하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맞아요. 통념으로 있던 그 단어에 대한 자기의 스키마, 내재적 해석 체계에 의해서 그대로밖에 활용을 못하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홍보라는 게 맞나?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관점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그 궁극의 목적은 사람 관점 바꿔서 내 생각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직업 자체를 관점 디자이너라는 걸로 타이틀을 다시 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네. 이제 언어를 디자인하라라고 이 제목을 다셨잖아요. 우리가 네. 언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어라고 표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말을 바꾼다 그러면 뭔가 관계적 측면에 뭐 상처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 이런 걸 좀 많이 더 생각하는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언어에 보면 말씀 원자에 말씀 어자가 있잖아요. 그 차이도 또 있더라고요. 언과 어의 언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런 책도 있듯이. 예, 그래서 그 언어라는 매개체, 도구 또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에서 그 말의 의미를 담아내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제 언어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려면 그 말을 근간이 되는 언어를 바꾸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박용우 대표가 늘 강조하는데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 뭐 그거 한번 우리 좀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에 따라서 생각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담는 도구로서의 언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4.5일째 근무를 하면서 대표님이 이렇게 써갖고 오신 거예요. 4.5일째 전격 실시 뭐. 그걸 곰곰이 생각해봐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걸까? 약간 어떤 회사가 4.5일제를 네네네. 실시할 때 네네네. 4.5일째 전격 실시 이렇게 한 번은 와 그러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봤지만 이렇게 기업인이 입장에서 기업인 입장과 거기에 일을 하는 구성원들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크루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배민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똑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성원이라고 불렀을 때, 크루라고 불렀을 때, 가족이라고 불렀을 때, 그냥 직원이라고 불렀을 때가 생각이 다 달라져요. 그 애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조폭들이 많이 쓰는 거. 예. 참 그런 단어에 의해서 인식이 바뀌는 것들이 그러네요. 굉장히 인식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5일제 근무를 한다는 걸 발표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셔라. 4.5일제 근무라면은 금요일 날 1시 퇴근 이제 하는 거니까 5시간씩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20시간이잖아요. 4주 치면은 20시간은 평균 임금을 곱해 보면 이제 또 그게 돈이 얼마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베푸는 건데 아무렇지 않게 베풀면 사람들은 그냥 권리인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바꿨어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금요일 오후 5시간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소중하게 써주십시오. 직원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고마워해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네. 의미가 달라지는. 지금 회사가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전격 실시 그러면 아 제도가 시행되는구나. 이 단어에 의해서 이 문장에 의해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김봉진 의장도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그 기부를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재물을 숨겨둔다고 얘기를 해요. 기부를 정 선생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둔다. 목민신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김봉진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영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려우신 분들 마음속에 숨겨두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캬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갑자기 가치가 확 바뀐 거죠. 기자분들이 받아들인 건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른데 똑같이 100억을 내고도 어떤 사람은 1000억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내고도 아무런 안 낸 것 같은. 안 낸 것 같은 뭐 누가 또 세무조사 한다 그랬나 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전혀 저는 언어에 의해서 말의 가치 그 사건의 가치 이벤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을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또 광고기도 하고 카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는 어찌 보면 만나지 않은 사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제품이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인식의 안에서 뭔가를 자리 잡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면 인식 싸움에서도 지는 거죠. 비슷한 이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덧붙이면 이제 디즈니에 가면은 그 직원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배우라고 부르더라고. 일터를 노동의 현장이라고 하지 않고 무대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복이 있잖아요. 그 유니폼 이거를 제복이라고 하지 않고 무대 의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터에서 일하다가 조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가 나 어제 피곤하니까 조금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가 조는 배우 보셨나요? 없죠. 가끔 조는 배우도 있나요? 박용우 대표? 있는 것 같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면 NG가 나겠죠. 네. 이제 편집되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박용우 대표가 했던 생각의 옷에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라는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할 때와 배우라고 할 때 일터를 무대라고 바꿀 때 이렇게 조금만 개념을 이렇게 생각의 옷을 이렇게 살짝 바꾸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도 그러겠죠. 생각도 방식, 뭐 행동도 혁명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 언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언어는 생각의 불쏘시개다. 생각의 불쏘시개. 예, 불쏘시개가 뭔지 아시잖아요. 불이 꺼져갈 때 막 공기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바람을 불이 막 불어넣는 활활 타게. 이제 하나 예를 들면요. 이제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에 그 유치원생들이 이제 견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한테 필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엔지니어가 아주 과학자답게 공학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제가 써갖고 왔는데 필름이란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화학 반응하는 물질 이렇게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럼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걸 딱 직감하고 바로 필름이란 그릇이다. 그래. 그랬더니 유치원생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필름이 다 담아내니까 필름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언어가 왜 불쏘시개냐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막혀 있을 때 나보다 경험이 낮고 뭐 언어 수준이 낮거나 지혜나 지식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나의 전문성을 그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막 이제 지혜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지혜로 가는 다리를 놓는 그 매개체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가 그때 막
복잡했던 생각들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막 촉매하는 거, 촉매제나 불쏘시개, 이게 바로 저는 언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의 오시고 생각의 촉매제. 네. 이게 언어이고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렇죠. 어떤 지식과 네. 노하우가 있는 거군요. 네.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언어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종합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A 방식으로 쓸 때와 B 방식으로 쓸 때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품격이나 의미나 가치,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들이 탄생하는 데는 언제냐면 언어를 여러 가지 이렇게 궁리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 그 적합한 단어를 심혈을 기울여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내가 의도하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까? 요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그 문장에다가 어떤 단어를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한 문장이라도 똑같은 문장이라도 엄청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디자인하는 일종의 문장의 건축인 것 같기도 해요. 문장의 건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했다면 네. 이제 그 언어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언어를 디자인하고.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결국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디자인하려면 네. 그 목적어가 언어잖아요. 네네. 뒤에 동사가 디자인이고, 그럼 목적어가 부실한 사람들은 디자인 방식을 아무리 궁리를 하려고 해도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하는데 쓰고 있는 단어의 그 풍부한 경우의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디자인 방식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앞에 이 언어가 부실한 사람들은 디자인을 방식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디자인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먼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한자어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최근 세대는 사실 한자 공부보단 영어를 더 많이 하는 세대라 뭐 좀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비너증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좀 뭔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비너증의 대부분이 이제 한자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박용우 대표 심심한 사과라는데 뭘 사과를 이렇게 심심하게 하냐, 이게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그 유선상으로 내가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나는 유선상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더라고요. 유씨 가문. 네. 그리고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자 사고를 당해야 사고가 바뀐다. 그러면 동음이의어잖아요. 그렇죠. 앞에 사고와 뒤에 사고가 다른데 한자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사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그때 사람은 생각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시작한다. 예. 우리 구 PD가 이렇게 얼굴이 사색이 된 이유는 사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색이 됐다. 그러면 이게 한자를 모르면 그렇죠. 그냥 뭐 말장난 같이 들리지만 한자를 많이 알면 그만큼 의미의 풍부함을 더 적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다양하게 풍부하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주 미적분하듯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언어의 그 빈곤이 얼마나 그 절박 부족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유영만 교수님은 사실은 동음 이의어로 인사이트를 주는 대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박영호 대표님은 또 한자어에 우리가 몰랐던 한자어의 뜻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실 때도 많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 한자 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을 되게 많이 원망해요. 왜 저분은 저런 결정을 했을까? 어저께 제 유튜브 그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이 한자 문화권이라고 말하는 곳들이 다시 한자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막 이런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저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자 문화권이고 영어도 라틴어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한번 보시자고요. 세상이 한글인가요? 한자어죠. 시간은요? 한자어죠. 한자어잖아요. 분은요? 분도 한자어죠. 한자입니다. 다 한자인데 예를 들면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의 시자가 때 시자에다가 사이간자 써요. 하이간자. 그러면 시각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동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인간이라고 하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사람 같으니까.
공간도 사이간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꼭 비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게 스튜디오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들. 이 사이간자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하버드에서 30몇 년 동안 연구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유래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생각을 퉁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목적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러면 시간이란 대상을 동사가 해석 구조를 만들거든요. 보냈다는 걸로. 근데 한번 동사를 바꿔보면 나는 시간과 무엇을 바꿨을까? 그럼 시간의 가치가 재해석돼요. 이거는 좀 뭐하고 바꾸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우리 세바시를 보는 고객들과 우리 또 시청자들과 관계를 바꾸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시간과 무엇을 바꿨을까 되면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허송세월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목적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그러는데 빈혈이 증세가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몸으로 느끼잖아요. 저 어지럽고 쓰러지거나 근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비뇨증에 걸렸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그 사실 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언어도 모르고 또 이 비뇨증의 문제는요. 그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쉬운 개념들의 미묘한 차이점을 모를 때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비뇨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병마개와 병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마개와 병뚜껑이요. 네. 병마개와 병뚜껑은 한글 그럼 구피디저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뚜껑이요. 그러니까 뚜껑은 어. 겉 표현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개는 이게 속까지 이거 들어가는 물뚜껑. 거구나. 마개는 와인, 코르크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이게 마개와 뚜껑의 차이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인데 이런 것에 미묘한 차이. 그러네요. 네. 부끄럽네요. 예를 들면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망이와 몽둥이. 어떤 걸 방망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몽둥이라고 그래요. 몽둥이의 대상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 박용우 대표 야구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할 때 쓰는 게 야구 방망이잖아요. 방망이. 예. 그다음에 이제 빨래할 때 쓰는 거 빨래 방망이. 그러니까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몽둥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다목적이구나. 엄마가 급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것도 몽둥이가 될 수 있고 이 책도 몽둥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몽둥이는 무수한 변신을 거듭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방망이와 몽둥이의 차이. 처음 알았어요. 때리면 몽둥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집어서. 뭐라도 집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네네. 자 그러면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같은 말 아닌가요? 엉덩이와 궁둥이. 네. 엉덩이는 사람 것이고 궁둥이는 짐승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피디도 좀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자 의자에 앉았을 때 이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깊이 앉아 있으면 이 의자와 닿는 접촉 면적이 넓겠죠. 이 살하고 걸터 앉으면 이제 걸터 앉은 만큼 살이 살짝 이렇게 접촉을 하고 어쨌든 의자와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를 궁둥이라고 그래요. 아 접촉 부위를 궁둥이. 접촉 부위, 살하고 닿는 부위를 안 닿는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두 가지 부위로 나눠져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사는 엉덩이에 맞아야 될까요? 궁둥이에 맞아야 될까요? 주사. 박용우 어디다 맞아요? 엉덩이. 그건 아무데나 맞아도 돼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서 했지만 이게 우리말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거든요. 뭐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막 쓰고 있는 건데 그건 정말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국어 사전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국밥이라는 책도 있어요. 뭐 한 글자 사전, 뭐 감성 사전, 마음 사전 이런 우리말의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비뇨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제 무식함.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사회와 회사도 똑같은 한자를 쓴다는 거예요. 사회와 회사, 회사를 뒤집으면 사회가 되네. 예, 사회를 뒤집으면 회사고 회사를 뒤집으면 사회거든요. 모일했자 모일사자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영어로도 컴퍼니 그러면은 회사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컴이 함께란 뜻이고 파니가 빵이란 뜻이에요. bread. 빵을 같이 그럼 나누고. 빵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걸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네? 그래서 어원을 모르면 그 영어도 어원을 알아서 우리가 버캐브러리를 배우잖아요. 텔레비전 그럼 멀리 떨어진 거 텔레가 멀리 떨어졌다는 거고 비전이 본다는 거 원래 떨어진 거 보는 게 텔레비전이고 멀리 떨어진 거 보는 게 또 텔레스코프도 있고 예?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한 글자가 만들어진 이유 그것들이 모여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걸로 표현하지 담아내지 못했던 표현들이 있으면 그걸 또 미묘하게 바꿔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또 탄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언어가 진화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작년에 쓰는 언어와 지금 쓰는 언어가 똑같다면 당신은 발전하지 못한 거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조금 더 하나 덧붙이면 이제 박용우 대표 이야기에 덧붙이면 네. 단어를 모르면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모른다. 책에 우리가 이런 걸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박용우 대표가 얘기했듯이 단어가 품고 있는 사연과 배경과 독특한 어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단어를 알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우주를 포함하고 품고 있는데 그 단어를 모르는 것만큼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그만큼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아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저는 또 언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언어, 즉 뭐 단어부터 시작해서 네. 언어까지 추상수준에서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우주 하나를 모르는 거. 그렇죠. 이 경영이란 말은 너무너무 쉽게 쓰잖아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도 많고. 근데 쉽죠. 경영이라는 글자를 딱 쪼개면 무슨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경영. 경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 글자로 보면. 네. 예. 그럼 경이 뭘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이 뭘까요? 근데 여기 성경, 불경할 때 극경태 쓰거든요. 아, 경영할 때 네. 그러니까 성경, 도덕경, 불경 뭐 다 똑같은 경자 쓰거든요. 경이 뭘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어떤 진실이나 진리나 원칙 같은 높은 거를 말씀 높은 이런 게 말씀. 경이에요. 그러면 아 경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럼 영은 영어로 말하면 오퍼레이션이잖아요. 오퍼레이션, 운영. 그 높은 말씀이 없는 오퍼레이션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러면 그 뜻을 안다면 아까 그 단어를 알면 우주를 안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 회사는 경영이 엉망일까? 그러면 경이 없는 거네라는 진단을 금방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통찰력이네요. 네. 예, 그럼 통찰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자, 이런 이야기가 재밌네요. 네. 네. 무식이 탄로잡긴 하지만 또 배우면 되잖아요. 오늘 몰랐다고 그래도 그만큼 지금부터 이제 알면 되니까. 한자가 담고 있는 그러네요. 뜻이 제대로만 알고 쓰면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 순간부터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읽기나 이런 우리 어휘에 대한 언어에 대한 공부보단 뭐 이렇게 지금 세바시 영상으로 보고 이 책은 안 읽고 또 이 영상만 보고 또 이렇게 딱 가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좀 이제 고쳐야 저희 될까요? 책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다 그래 초반부에 이제 강조를 많이 해놨는데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언어를 디자인하라를 책을 가지고 세바시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굿PD가 얘기했던 대로 영상만 보고 책을 안 읽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초집중해서 몰입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멍하니 경우가 보죠. 멍하니 멍하니. 보죠. 근데 책을 읽을 때 이걸 멍하니 읽으면 여기 의미가 다가올까요? 예, 그러니까 멍하니 읽을 수가 없죠. 아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는 영상 볼 때보다는 초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텍스트에 들어있는 어휘, 저자들이 그 단어에다가 어떤 의미의 껍질을 거기다 집어넣었는지 껍질을 깨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책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그 F자형 읽기가 생겼대요. F. 그 F처럼 위에 두 줄 읽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그다음에 안 읽고 안 읽고 그렇지.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기고. 위에 두 소지 읽고 다음 페이지 뚝 넘어가고. 그러니까 fast의 F자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보는 거죠. 마치는 보는 것, 거지. 뭐 책 한 권 읽었다. 관람, 관망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난독증, 텍스트 혐오증까지 생겼대요. 그러니까 아예 두세 줄 읽는 것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리안 울리프라는 그 전문가가 다시 책으로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책 읽는 회로를 머리에다가 심는데 몇천 년 걸렸대요. 책 읽는 뇌회로. 그런데 그렇겠죠. 정말 문명의 위기가 온 게 뭐냐면 몇십 년 년 사이에 만에.
뇌회로에 책이 있는 뇌회로가 여기 지금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두꺼운 책, 500페이지는 뭐 더 이상 못 읽을 것 같고요. 조금만 두꺼워도 이건 이제 못 읽는. 그러니까 텍스트 해석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텍스트 해석 능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지고, 그럼 개념이 없으니까 책이 안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반복이네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봐야 되지만 유튜브와 연결시켜서 토론도 하고 쇠밭이 영상 보고 막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책도 읽고 그럼 이렇게 이제 블렌디드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런 영상 시대에 그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책 한 권 다 읽었네. 우리는 뭐 이제 그런 유튜버도 있어요. 우리 보시면 책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다 읽고 알려줄게요. 다 소화 다 해서 말랑말랑해서 떠 먹어 드릴게요.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얼개 파악할 수 있어요. 얼개. 언젠가 이렇게 그런 책이구나. 이런 우리 세바시도 마찬가지지만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 다 알아. 뭐 이런 거랑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성경책이나 이런 거 신약과 구약으로 돼 있고 뭐 신약의 성경님은 이렇고 구약의 성경은 이렇다. 그러면 성경책 다 읽었어 말하라고 말한 사람들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책에 뭐가 써 있는지 대충 얼개는 알지만 진짜 저희가 그 행간 언간에 그 넣어놨던 그 뉘앙스라든지 그 작가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가 진짜 대박은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면 인생이 휘리릭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독서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독서는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활자의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가 떠오르죠. 너무너무 근사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갖고도 인생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더 깊이 사색하고 사유의 높이를 최진석 교수님이 사유의 높이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유의 높이, 지적 두툼함을 갖추는 데는 리킹한다고 이렇게 핥아서는 뭐 절대 그 경지에 못 올라가요. F 읽기는 안 된다. F 읽기는 네. 사유의 높이, 지적 두툼함은 아니고 그냥 사상누가 그냥 이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걸 이제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책 핥기. 책 핥기. 개미 핥기처럼 이렇게 책을 딱 리킹한 다음에 잘 읽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책에서도 우리 유영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독서의 목적은 쓰기까지 연결돼야 된다가 되게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네. 읽기에서 쓰기까지 연결이 돼야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읽고 끝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메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박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인두 같은 문장 딱 캐집되면 그걸 또 이렇게 직접 문장 노트에 이렇게 쓰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다 필사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게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에 독서의 완성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딱 덮는 순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박용호 대표하고 이 책을 썼어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 빠져서 읽어야 되지만 다 읽은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책에서 읽었던 개념이나 어떤 나의 사유를 자극했던 자극자나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내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써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비로소 나의 사유 체계가 건축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1년에 뭐 나 300권 읽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나보면 과연 읽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쓰기로 연결되지 맞아요. 않는 읽기는 그냥 읽었다라는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입력이 되면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는 거고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로스트 인터뷰라는 책이 그 테이프가 발견이 돼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머리에 5,000개의 컨셉이 있다. 근데 5,000개의 컨셉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해보고 저렇게 조합해보고 하면서 everyday discover something new 이런 표현을 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발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권의 개념을 만들고 한 문장을 읽고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들이 컨셉 기둥으로 어떤 컨셉이라는 것들로 자리 잡았다가 원하는 것이 딱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들이 조합되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그 사고법을 보면서 나는 몇 개의 컨셉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모수잖아요, 그게. 5,000개다 그러면 5,000개를 승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컨셉들, 그것들을 내가 조합해내는 능력,
전 그게 저는 그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몇 개의 컨셉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근데 책을 읽지 않았는데 컨셉 기둥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내가 쓸 수 있는 아까 이제 교수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쓰기 위해서 내가 뭘 갖고 이걸 해야 될까? 어떨 때는 권총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 스나이퍼 총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관단 총을 쓰기도 하고, 뭐 그거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면 내보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막막하죠. 그 들어있는 게 없으면. 기고만장 법칙이라고 있어요. 기고만장. 기고. G-I-G-O. 그래서 기고라고 그러는데 G는 뭐냐면 garbage. garbage가 in. 들어가면 in. garbage out. 그래서 기고만장 법칙이라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나온다. 예. 이건 박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창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인풋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크리에이티비티는 커넥팅 싱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싱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컨셉이. 그러니까 커넥션 할 경우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냥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책도 안 읽지, 뭐 낯선 자극도 안 받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박 대표가 아까 꼰대 얘기했지만 꼰대는 입력은 고장 났는데 이 출력만 살아 있어요. 계속. 꼰대 정말 아주 공감 가는 정의네요. 근데 공부할 마음을 안 되니까 그래. 누가 젊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꼰대는 자기가 뭔지 모르는지 모르는지 모른대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꼰대래요. 그래서 이 책의 2부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만들어야 할 7가지 사전. 그 7가지 사전을 우리는 사전을 보지도 않는데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네.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는 이제 만들어야 되네요. 이 책의 가장 핵심 파트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언어가 중요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뭐 꼰대가 되고 뭐 언어가 있어야 사고의 옷이. 그런데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So how? What? 어떻게 우리가 하라는 이거를 얘기야? 할 거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정의를 읽고 아니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경영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아무튼 교육에 대한 정의를 읽고 막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그게 머리의 언어로 교과서적으로 정의된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표가 늘 얘기하는 관점을 바꾸려면 정의를 바꾸라는 거하고 똑같이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들을 한번 내 체험과 내 생각과 나의 신념으로 다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글쓰기네요. 그렇죠. 정의를 다시 바꾸는 순간 바뀐 정의대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뭘까? 그래서 박 대표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면 국어사전 말고 다른 사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7개? 7개. 그래서 예를 뭔가요? 들면 관점을 디자인 나라의 박 대표가 관점 사전. 관점 사전은 뭐 관점 어떤 사전에 걸 네, 우리가 집어넣어야 관점은 됩니까? 통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그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우리 아주 실질적인 사례로 우리 배달의 민족의 장인정 상무 뭐라고 하냐면 고객이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써보고 나서 친한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성 상무의 관점이죠. 관점 사전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근데 경영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철학이 있는 상태에서 철학을 가지고 오퍼레이션하는 게 경영이다. 그렇게 되면 경영이 전혀 또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제가 만났던 크리스토프 로다메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직업을 저는 이제 그거를 관점을 디자인하는 책에서 리디파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재정의하라. Redefine. 재정의를 하면 조향사라는 직업은 이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뭐 향을 뭐 만드는 해서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크리스토프 로다메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입자에 향기를 입혀 재조각하는 사람이다. 향기 작곡가.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네. 제가 만나서 다시 물어봐 다른 정의도 있냐 그랬더니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다. 그러니까 조향사와 향기 작곡가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관점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네요. 네. 똑같은 단어를 재해석해내니까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네. 근데 어느 순간에 벽에 또 딱 막혀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요. 야, 이 단어로는 저걸 담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차라리 저 단어를 이렇게 쓰느니 이거를 새롭게 부르는 단어를 하나 만들게 그 단어가 돼요. 기존의 단어를 재해석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한계를 뚫기 위해서 새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진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두는 거, 그렇죠. 글쓰기를 통해서 누적해두는 뭐 게 관점 예를 사전. 들면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하나도. 뭐 유영만의 관점 사전, 박용호의 이렇게 관점 사전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전을 뭐 자세히 소개하면 여러분이 책을 안 살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소개를 일곱 하면 가지 사전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공개해드린 건 네. 관점 사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은유 사전을 여러분한테 은유 사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사유 체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저는 은유 사전을 계속 은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독서는 피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독서는 피클이다. 은유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앞에는 반드시 추상명사가 와야 돼요. 독서, 사랑, 열정, 혁신 모든 추상명사를 왼쪽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그렇죠. 그죠? 쭉 갖다 놓고 그걸 추상명사를 뜻을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동어 반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게 잘. 그러면 이걸 아주 사람들한테 쉽게 설득하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추상명사 오른쪽에다 보통명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구체적으로 있는. 보통명사는 관찰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촉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서가 피클이다. 그럼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오이가 피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피클이 원상태인 오이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가역적. 비가역적. 그렇죠. 구피디 뭐 전문 용어도 많이 알고. 자, 아까 모시기 탈러놨다가 다시 약간 좀 회복하는 느낌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뭐냐? 아,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전과 다른 혁명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피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바시 여러분 이제 박용호 대표하고 얘기하고 구피디하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까 우리 강의를 듣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의 피클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클로 오이로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대담회를 오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모든 추상명사를 하루에 하나씩만 갖다 놓고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결혼이 추상명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결혼을 은유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양파에 딱 주는 이미지가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온다. 난 그런 걸로 알아들었는데 까도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결혼을 양파로 표현했는데 A라는 사람은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온 걸로 은유법을 표현한 거고 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난다는 걸 표현한 거죠. 똑같은 결혼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결혼이라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전문가가 아닌데 결혼에 대한 은유법 20가지만 개발하세요. 그리고 1시간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할 수 있어요. 은유법만 갖고도. 아, 그래서 저는 7가지 사전도 다 중요하지만 이 은유 사전만 우리가 계속 만들어도 말을 사람들한테 쉽게 설득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 저는 은유 사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7가지 사전 종류 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가치 사전. 아, 가치 사전. 네. 가치 사전에 대해서 하나만 네.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 책 사서 읽는 걸로 합시다. 그 기업에 가면 핵심 가치라고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적 어떤 행동 규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혁신, 뭐 도전,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삼성 그러면 또 달리 떠오를 수 있죠. 아무튼 그 기업마다 독특한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저의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도전이에요. 도전. 네, 도전, 열정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박 대표나 구피디를 왜 좋아하냐면 굉장히 열정적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눈이 동태 눈이 아니잖아. 이렇게. 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면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때도 저 사람은 굉장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열정, 도전은 내가 의사결정할 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추상명사 또 나오지만 그 추상명사 중에서 내 마음에 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단어 한 2-3개 꼽아봐. 그러면 저는 뭐 도전, 열정, 뭐 혁신 뭐 이런 거라고 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단어대로 하루 생각하고 그 단어대로 작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도전에 관한 스토리도 만들고 오늘 열정적으로 살았던 스토리 만들고 그럼 스토리가 축적되면 히스토리가 되고 히스토리가 축적되면 노래 중에 마이 웨이 이런 게 생기잖아요.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그 키워드가 뭘까?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사전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정리를 하면 내 심장을 움직이는 단어 한 2-3가지 정한 다음에 그대로 그 단어를 정의를 해보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책을 쓰고 예를 들면 그대로 강의를 하고 그대로 살면 바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생 아까 말씀 표현에 의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그 단어 네, 그런 거 그거를, 솔직히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지 그러면서 정작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파이널 바퀴벌레라고 그래요. 파이널 버케비우럴. 그래서 마지막 단어라는 단어를 여기도 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 마지막 단어. 그래서 리처드 로티라는 철학자가 너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 그럼 간디 그러면 비폭력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네. 체게바라 그러면 혁명. 그 마지막 단어인 거예요. 그 마지막 단어를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가지고 철저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네. 우리 박영호 대표님은 사실은 이 가치, 핵심 가치 이런 거에 또 기업 쪽에서도 많이 이게 정말 크게 성장할 기업인가 아닌가가 이런 가치에 좌우될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런 가치 사전을 좀 기업의 관점에서 푼다면 어떤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하고 일을 해보면서 딱 느낀 게 저렇게 잘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라는 수많은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엄지척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문화를 만들었을까? 끊임없는 질문을 해보면 참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김봉진 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 시험 보러 온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입니까? 한 줄로 답하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2,000개를 모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다 그걸 봐서 공통되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 간디 그러면 뭐 비폭력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 단어가 뭘까를 딱 뽑았더니 성장, 비전, 소통, 존중이라는 네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게 MZ 세대랑 뭐 대화가 안 돼. 사람들이 성장하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그게 눈에 좀 보이고 상상이 되는 회사 좋아하는구나. 소통 잘 되는 회사 좋아하는구나.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들을 옛날에 뭐 사원이라고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 소개해서 화제가 됐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사훈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곳곳에 뭐가 써 있어요.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써 있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평생 직장 따윈 없다. 추구가 돼서 떠나라. 뭐 이렇게 막 곳곳에 써 있어요. 근데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득문득 어웨이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깨우는 거예요. 자기를. 맞아. 그랬지. 생각을 자꾸 깨워서 가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보내는 거. 전 그게 기업에서도 그걸 잘하는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좋은 회사가 되고 국민들한테 격려받는 기업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바시를 응용하시니까 세바시의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뭡니까? 그 3가지 단어가 충돌됐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이 밸런스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해보면 가장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이런 걸 해보면 이 회사 철학이 뭔지 알겠구나. 이런 로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CVID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CVID. 이 기업은 그거 보면 안다. 컬처. 얘네 문화가 어떤지 보면 안다. V는 비전, I는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쟤는 다운 게 정체성. 뭐냐? D는 디퍼런스예요. 디퍼런스. 그러면 차별. 그러면 비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이제 뽑아서 얘기를 하자면 비전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비전을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되고 공감한 상상되는 미래라고 그래요. 그 정의를 제가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전 없다 그러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합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 안 하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여기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냥 높은 사람이 나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공감 안 하는데 난 그거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정성을 쏟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뽑고 그거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철학이 생기고 아까 말한 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 실행해 내느냐는 영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경을 세우고 그걸 꾸준하게 이제 김봉진 의장은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준히란 표현을 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민이 잘 된 이유를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경을 잘 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은 꾸준히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10조짜리 회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가지 사전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만들어야 할 7가지 사전 중에 우리가 3가지 사전에 대한 맛보기를 봤는데 꼭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핵심은 나만의 주체적인 언어를 어떻게 해야 가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조언 비슷한 어떤 마지막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니체 책을 읽을 때와 괴테 책을 읽을 때, 그다음에 뭐 철학자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문체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을 라고 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그 안에 이렇게 쓴 문체를 딱 보면 괴테라는 사람이 그냥 막 나오잖아요. 니체의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 거기 니체가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음악을 들어보면 베토벤 음악인지 모차르트 음악인지 그 컬러나 스타일이 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화가 그림을 보면 반고, 빈센트 반고 멀리서 그림을 저건 고흐 거네, 저건 피카소 거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멀리서 봐도 저거는 누구 거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구PD가 질문한 건 그건 자기만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화체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기 삶을 자기 언어로 녹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 비교해서 따라잡거나 뭐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산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힘든 삶을 자기의 언어로 바꾼 거야. 그럼 니체가 철학자들마다 다 언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철학자들의 주요 특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읽기 어렵게 쓰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철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철학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고민하다가 기존의 언어로 자기 철학의 체계를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개념을 만드는. 그러니까 니체가 아모르 파티 이런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파티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김현자 씨 아닌가요? 뭐 들레지 그러면 또 아장스막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이런 개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친구는 저런 고민을 해가지고 기존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새로운 개념을 계속 창조하는 거예요. 아까 박 대표도 언어를 계속 정의하고 창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기만의 언어의 하나의 예로 제가 예를 들면 사이 전문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네네. 전문가는 많이 들어봤는데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차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가의 전문성과 융합해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전문가. 이 사람이 누구냐? 기존의 개념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사이 전문가. 그래서 아예 호모 디페랑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말들을 내 문제의식에 적합하게 녹여내려면 어떻게 이 개념을 조합해야 될까?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자기 고유의 언어가 탄생하는 거죠. 자기만의 언어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익숙한 단어들을 내 문제의식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스파크가 팍 튀면서 이런 새로운 개념이 탄생을 하고 그런 개념을 딱 듣는 순간 저거는 누구 거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박영호 대표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책을 쓰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회사 자문을 하면서 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왜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을 단어를 배워야 될까? 왜 버케블러리라고 뭐 3만 4천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3만 4천 개가 필요한가? 뭐 그게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한 번도 쓸 것 같지 않은 단어를 내가 왜 굳이 밤을 새우면서 외워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과 가장 가까운 단어들, 내 삶과 가장 밀접한 단어들에 대해서 원래를 물어라. 원래. 근원은 제 원래자. 디스커버 도리즘. 왜 저 말이 생겼을까? 그러다 보면 R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런 말이 생긴 거구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고 싶은 말씀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공부가 왜 휘발될까? 우린 미분적분도 풀었었고 수많은 공식도 외웠었고 또 저는 독일어를 시험을 잘 보기도 했고 근데 기자로서 독일을 갔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였을까? 데어데스댐댐 디데어디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공부라는 개념이 대학 가는 거랑 맞춰져 있어요. 깨닫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웨어 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꼬리 물어 질문의 꼬리를 물어서 R을 만날 때까지 가보는 거거든요. 그 R의 개수가 R을 타고 저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유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R라는 계단을 밟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냐? 왜? 왜 그렇지? 아. 왜 그렇지? 아. 그러면서 왜 하면서 그 사유의 계단 올라가면서 지적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밟아서 올랐던 계단은 두툼함이 될 것이며 그 내가 한 발 한 발 올라간 그 행위는 생각의 사유의 높이가 된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아 그렇구나. 왜 그렇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발목상대를 만든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단어를 한번 원래를 찾아보고 재해석을 해보고 나만의 단어를 만들어 보면서 좀 성장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가 저도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게 많고 또 얻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으나 결국 완성은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까지 네.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외아의 깨달음을 얻는 걸 쓰기까지 가면 정말 오늘 만남이 여러분 네. 삶의 성장으로서 완벽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의 저자 유용만 교수님 그리고 박용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